시가는 주식시장에서 그날 가장 처음 거래된 가격, 즉 출발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전 9시에 열리는데 8시 30분부터 매수 매도 주문을 받아서 이 주문들을 바탕으로 9시에 처음 체결된 가격이 바로 시가가 됩니다. 시가는 단순한 시작 가격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해요. 전날 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했거나 해당 기업의 호재 악재 뉴스가 나왔을 경우 그 영향이 시가에 고스란히 반영되죠. 그래서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게 출발하면 긍정적인 기대감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반대로 낮게 시작하면 불안감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 하루 시장이 어떤 분위기로 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라고 볼 수 있지요. 종가는 주식시장이 마감되는 오후 3시 30분 그날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이에요. 말 그대로 하루의 마무리를 짓는 가격인데요. 투자자들에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종가는 하루의 성적표라고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시가가 얼마였고 장중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떠나서 결국 마지막에 얼마에 마감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아침엔 좋았다가 오후에 밀려서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끝났다면 매도세가 강해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시가보다 높게 마감됐다면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또한 종가는 다음날 시가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음날의 시장 분위기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장 마감 직전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포지션 조정을 하면서 종가를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걸 종가 관리라고 하는데, 특히 수급이 중요한 종목이나 지수 편입 이슈가 있는 경우에 자주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실전 매매에서는 종가 매수 전략도 자주 쓰입니다. 하루 종가를 보고 매매 결정을 내리면 변동성이 적은 시간대를 피할 수 있고, 당일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상한가는 주식이 하루 동안 오를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해요. 우리나라 증시는 변동폭 제한 제도가 있어서 아무리 좋은 뉴스가 쏟아져도 무한대로 오를 수는 없고 딱 플러스 30%까지만 오를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상한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종목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급도로 몰렸다는 신호예요. 기업의 깜짝 실적 발표, 정책 수혜 기대감, 신사업 진출 등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경우 투자자들이 매수 주문을 쏟아내고, 그 결과로 주가가 쭉쭉 올라가다가 상한가에 딱 걸리면 더 이상 오르지 못한 채 가격이 고정됩니다. 이때 호가창을 보면 상한가 가격에 매수 주문만 잔뜩 쌓여 있는 경우가 많고, 거래는 거의 되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이뤄지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이 없어서 잠긴 상태가 되는 거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그 자체로도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한가에 도달한 다음날 주가가 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한가라는 말에만 혹해서 무작정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왜 올랐는지, 수급은 어떤지, 거래량은 어떤지 등을 꼭 체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의미를 단순히 30% 오른다는 숫자에만 두지 말고 시장 심리와 흐름의 정점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한가는 주식이 하루 동안 떨어질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하락폭도 제한이 있어서 아무리 큰 악재가 나와도 하루에 마이너스 30% 이상은 못 떨어지게 막아두고 있어요. 하한가는 시장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보통 갑작스러운 실적 악화, 횡령이나 배임 같은 기업 관련 악재, 상장 폐지 우려 같은 뉴스가 터질 때 하한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장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로 직행하고 거래도 거의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끝나는 경우는 매수세 없이 매도 물량만 쏟아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럴 땐 물릴까봐 겁나서 아무도 못 사는 상태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한가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이 그 종목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싸졌으니 들어가 볼까?가 아니라 왜 하한가가 나왔는지,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일시적인 충격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해요. 하한가는 숫자로만 보면 마이너스 30% 손실이지만 그 안엔 수많은 투자자의 공포와 고민이 담겨있는 지점입니다. 따상은 신규 상장 종목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공모주 청약에 당첨돼서 받은 주식이 처음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날, 예를 들어 공모가가 10,000원이었던 종목이 시초가를 20,000원에 형성하고 그 뒤에 30% 더 오른 26,000원에 도달하면 그게 바로 따상입니다. 이런 흐름은 공모주 청약 열기가 뜨거울 때 자주 나타나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은 따상 간다는 기대를 안고 청약에 참여하고 상장 당일에는 그 기대감이 실제 주가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따상에 성공한 종목이 항상 이후에도 계속 오르는 것 아니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 높은 수익률에만 집중해서 무리하게 매수에 나섰다가 바로 다음 날부터 하락세를 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결국 따상은 IPO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자 성공적인 상장 대비를 상징하는 단어지만 그 뒤 흐름까지 차분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도 꼭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물타기는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 주식을 더 사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을 물타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에 한 주를 샀는데 주가가 8,000원으로 내려갔다면 그 시점에서 다시 한 주를 사면 평균 매입 단가는 9,000원이 되죠. 이렇게 하면 주가가 9,000원만 돼도 본전이니까 조금만 반등해도 탈출할 수 있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타기를 통해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줄이고 손실 회복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물타기는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 돼요. 주가
주가가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시장 전체가 하락 추세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물타기를 하면서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타기를 할 땐 꼭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이 떨어진 이유가 일시적인 이슈인지, 기본적인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지, 추가 매수 여력이 충분한지. 물타기는 잘 활용하면 손실을 줄이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이지만 그만큼 판단과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타기는 주식이 오르고 있을 때 그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키우려는 전략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불이 붙은 주식에 기름을 더 붓는 느낌이죠. 처음에 한 주 샀는데 주가가 올라서 괜찮은데 싶을 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사는 게 불타기예요. 이 전략은 상승 추세가 강할 때는 꽤 효과적일 수 있어요. 수익이 나는 종목의 비중을 실어서 더 큰 수익을 노리는 거니까요. 특히 단기 트레이딩이나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전략을 적극적으로 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높은 가격에 계속 물량을 쌓는 행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타기를 하다가 갑작스런 조정이나 하락이 나오면 전체 수익률이 한순간에 꺾일 수도 있고 고점에 물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 입장에선 이미 수익 나고 있으니까 더 사도 괜찮겠지? 라는 심리로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올라갈 힘이 닿은 시점에서 들어가는 실수를 하기도 해요. 불타기를 잘 활용하려면 지금 상승세가 진짜 흐름인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과열 구간은 아닌지, 투자금 비중이 감당 가능한 선인지 이 세 가지를 꼭 따져봐야 해요. 결국 불타기는 수익을 키우는 공격적인 전략이지만 판단 없이 반복하면 리스크도 커지는 매매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눌림목은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상승한 뒤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말합니다. 흔히들 상승 추세 안에서의 일시적인 조정 구간이라고 보죠. 보통은 급등한 종목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단기 피로감 때문에 살짝 밀릴 때 이 구간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눌림목을 유심히 지켜봐요. 눌림목이란 건 단기적인 매도세가 지나간 후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눌림목인지 아니면 진짜 하락 전환인지는 쉽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량, 캔들의 각도, 파동의 크기 같은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좋아요. 눌림목은 좋은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들어갔다가 빠지는 종목에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돌파는 주가가 이전에 여러 번 막혔던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막혔던 가격대를 흔히 저항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주가가 이 저항선을 넘어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 돌파가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매번 10,000원 근처에서 상승이 멈췄는데 어느 날 그 가격대를 힘있게 넘어선다면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심리적 기술적 경계를 넘어선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돌파 시점을 매매 타이밍으로 삼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발생하면 강한 매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그 구간이 이후엔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다만 돌파처럼 보였지만 다시 내려오는 가짜 돌파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시장 분위기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돌파는 단순한 가격 움직임을 넘어 투자 심리와 기술적 분석이 만나는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에서 실전 매매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이에요. 개파와 갭상은 전날 종가와 다음날 시가 사이에 생긴 가격 차이의 방향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주식시장은 오후 3시 30분에 문을 닫고 다음날 오전 9시에 다시 열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온 뉴스나 해외 증시 흐름, 기업 이슈 같은 것들이 시가에 영향을 주게 되죠. 만약 어떤 종목이 전날 10,000원에 마감했는데 다음날 시가가 1,800원으로 형성되면 이는 갭상이라고 하고 반대로 시가가 9,200원으로 시작하면 개파라고 부릅니다. 갭상은 보통 긍정적인 재료나 기대감이 반영된 경우고 개파는 부정적인 이슈나 시장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장시작 전 시간의 매매나 미국 증시 영향 같은 외부 요인이 크면 갭폭도 커지는 경우가 많고 갭 발생 이후 주가가 그 방향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시가를 기준으로 되돌림이 나오는지도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합니다. 갭 이후 흐름에 따라 당일 매매 전략도 달라질 수 있어서 시초가가 전날 종가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갭 상승하는 종목을 좀 더 확실하게 공략하고 싶다면 주식단태의 오도리 기법을 꼭 공부해보세요. 점상은 주식이 장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해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고정돼 있는 상태를 말해요. 즉 거래가 거의 없이 가격이 딱 상한가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 호가창을 보면 상한가 가격에 매수 주문이 잔뜩 쌓여있고 매도는 거의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이럴 때 거래 체결도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 차트를 보면 캔들이 선처럼 짧게 찍혀있고 그래서 마치 점 하나처럼 보인다고 해서 점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점상은 대개 시장 참여자들이 매우 강한 상승 기대감을 가질 때 발생하며 신규 테마 종목이나 급작스러운 호재 이슈가 나온 종목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다만 점상이란 건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형성되다 보니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상한가가 풀릴 경우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서 항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즉, 점상은 단순히 상한가보다 한 단계 더 강한 매수세가 몰려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는 주가의 흐름을 분석할 때 자주 등장하는 기술적 지표 중 하나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상황을 말해요. 흔히 사용하는 기준은 5일선이 21선이나 61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형태인데, 이때 많은 투자자들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신호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회복되거나 상승 흐름이 생겼고, 이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구간인 거죠. 특히 거래량까지 함께 증가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 신뢰도가 더 높게 해석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기도 하고, 추세 전환의 시작점으로 본격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보다 더 고차원적인 영매공파 기법이라는 것도 있으니 영상 검색해보세요.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는 주가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을 위해서 아래로 뚫고 하락하는 현상을 말해요. 보통 5일선이 21선이나 61선처럼 더 긴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가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힘을 잃고 있고 장기 흐름보다 더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경계심을 갖게 되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선 거래량, 시장 분위기, 개별 종목의 이슈 등도 함께 분석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I는 우리말로는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해요. 이건 주가가 갑자기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떨어질 때 시장이 과열되거나 혼란스러워지는 걸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래를 멈추는 제도예요.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투자자들이 흥분하거나 공포심에 휘말려서 과도하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잠시 멈추게 하고 판단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전일 종가나 시초가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급격히 움직이면 VI가 발동되고, 그 순간부터 약 2분간 해당 종목의 거래가 정지돼요. 이걸 흔히 VI 걸렸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 시간 동안은 호가창은 보이지만 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VI는 특히 단타 매매나 급등 테마주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거래가 풀린 이후 방향이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꺾이기도 해서 해제 이후 흐름을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매집은 특정 투자 주체, 흔히 말하는 세력이나 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티나지 않게 꾸준히 사들이는 걸 의미해요. 보통은 큰 물량을 한 번에 매수하면 주가가 튀어버리기 때문에 여러 날에 걸쳐 분할 매수하면서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채 조금씩 포지션을 쌓아가는 방식을 씁니다. 세력들이 매집할 때 나오는 패턴으로는 공격형, 언덕형, 하락형 세 가지가 있고, 이 특정한 패턴이 끝나면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기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투자자들도 많아요. 매집 여부에 대해서 더 힌트를 얻고 싶다면 주식단태의 밥그릇 이론과 매집강의 영상을 보는 걸 추천합니다. 개미털기는 주로 세력이나 큰손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매집이나 상승 흐름을 방해하는 개인 투자자들, 즉 이른바 개미들을 시장에서 떨궈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흔드는 전략을 말해요. 겉으로 보기엔 주가가 갑자기 하락하거나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치 무언가 악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부러 그런 흐름을 만들어서 겁먹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개미들이 물량을 내놓고 나가면 그 뒤엔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그게 진짜 하락 흐름인지 아니면 개미털기인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모든 하락이 개미털기는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단 전후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미털기를 역으로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궁금하다면 주식단태의 다이빙 기법을 검색해보세요. 상패는 상장폐지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어떤 종목이 주식시장에 더 이상 남지 못하고 퇴출당하는 걸 말해요. 주식이 상장되려면 일정한 재무 요건과 공시 기준, 경영 투명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거나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소에서 상장 자격을 박탈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유로는 자본 잠식, 계속된 영업손실, 감사 의견 거절, 불성실 공시, 횡령 배임 같은 중대한 범죄 이슈 등이 있어요.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긴 하지만, 이때는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래가 제한돼 있어서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매도곡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상팩 차트예요. 그래서 상패는 투자자 입장에선 가장 피하고 싶은 리스크 중 하나고, 상패 이슈가 불거지는 종목은 그 자체로도 시장에서 위험 종목으로 낙인 찍히기 마련이에요. 상패는 미리 예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공시로 통보되는 경우도 있어서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나 공시 이력 등을 꾸준히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관리 종목은 상장된 종목 중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종목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 종목은 현재 상태가 불안정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경고 딱지가 붙은 상태인 거죠. 지정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최근 몇 년간 영업 손실이 지속되거나
자본 잠식률이 일정 수준을 초과했거나 감사 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왔거나 공시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등이 있어요. 이렇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종목명 옆에 관리라고 표시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종목이 상장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면 향후 재무제표 발표 일정이나 경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고 신규 투자자는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최근 공시나 거래소, 지정 사유 등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전주는 소수의 세력이나 특정 투자 집단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해서 급등락을 유도하는 종목을 말해요. 일반적인 수급이나 기업의 실적, 펀더멘털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의도된 수법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게 특징이에요. 처음엔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고 연속적인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뒤이어 언론 보도나 커뮤니티 글, 찌라시 같은 걸 통해 기대감을 퍼뜨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들어오게 만드는 시기예요. 이렇게 개미들이 몰려들면 세력은 자신들이 보유한 물량을 높은 가격에 차례차례 털어내고 이후 매도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는 급락하게 되죠. 그래서 작전주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지만 그만큼 하락도 극단적으로 빠르고 투자자가 대응할 시간도 거의 없어서 고점에 물리면 빠져나오기 매우 힘들어요. 하지만 차트를 읽어서 세력들의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좋은 평단에 들어갈 수 있다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이 작전주이기도 합니다. 작전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유튜브 주식단태 작전주를 검색해보세요. 개잡주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나 사업성, 성장 가능성 등이 부족한 종목을 비하적으로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실적이 거의 없거나 적자가 지속되고 자본 잠식 상태에 있거나 기업 설명만 요란하고 실제 내용은 부실한 종목들을 두고 흔히 개잡주라고 말하죠. 겉으로는 화려한 사업 발표나 기대감을 자극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상은 매출 구조가 불안정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자 입장에선 리스크가 큰 종목이에요. 특히 작전 세력이나 테마 이슈에 휘말리기 쉬운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단기 급등 뒤 급락을 반복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고점에 물리는 일이 자주 발생해요. 개잡주는 투자할 만한 이유보다 투기적 수요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잡스러운 주식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는 용어인 만큼 경험 많은 투자자들도 이런 종목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에요. 상따는 상한가 따라잡기의 줄임말로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그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 뒤늦게 진입하는 매매 전략을 말해요. 상한가에 진입했다는 건 시장에 관심과 매수세가 몰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상따는 단기 수익을 노리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특히 장 막판에 상한가로 들어간 종목을 보고 다음날 갭상승이나 추가 상승을 노리고 매수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문제는 상한가까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음날도 반드시 오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고점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시초가부터 하락하거나 급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따는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특히 상한가 진입이 수급 기반이 아니라 단기 이슈성 재료에 의한 거라면 다음날 힘이 빠지는 경우도 많고 상따를 시도한 투자자들이 그대로 고점에 물리는 상황도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상따를 하려면 왜 상한가가 나왔는지, 뉴스나 재료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거래량과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 단타 관점에서도 철저한 진입 타이밍과 손절 기준이 필요합니다. 누가 상따 시켰냐? 응? 매집봉은 세력이나 큰손 투자자가 일정 가격대에서 주식을 매수할 때 차트상에 나타나는 특정한 형태의 봉을 말해요. 보통 꼬리가 달린 모양으로 생성되는 이런 매집봉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매집봉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세력이 이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긴 하락 추세가 끝난 뒤 바닥권에서 강력한 매집봉이 출현한다면 본격적인 상승 준비 구간일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양봉이 매집봉은 아니고 단순한 단기 반등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늘면서 비슷한 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과 파동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집봉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면 주식단태의 매집봉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캘핑은 초단기 매매를 뜻하는 용어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단타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실현하려는 전략으로 수익 목표는 작지만 빠르게 반복해서 거래함으로써 전체 수익을 쌓는 형태입니다. 보통 몇 초에서 몇 분 이내에 매매가 끝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거래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속도감이 중요해요. 스캘핑을 하려면 빠른 판단력과 함께 실시간 폭가창 대응 능력, 차트 흐름을 읽는 감각이 필요하고 동시에 손절 기준도 매우 명확해야 합니다. 수익을 쌓는 만큼 손실도 빠르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슬리피지, 체결 속도 같은 요소들도 민감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보통은 안정적인 종목보다는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대상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고 스캘핑 전용 HTS나 키보드 단축키, 다계좌 활용처럼 실전 기술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스캘핑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붙어있는 시간과 집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체력과 멘탈 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잘하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감정에 휘둘리거나 매매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빠르게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고위험 고난도 매매 방식입니다. 스캘핑으로 주식을 시작하고 싶다면 주식단태의 매매 포지션 영상을 꼭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빵은 원래 주식 용어라기보다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 특히 아프리카TV에서 유래된 시청자 분류 표현이에요. 아프리카TV에서 유료 팬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시청자를 건빵이라고 부르는데 아이콘만 봐도 왜 건빵인지 알 수 있죠? 건빵은 방송에서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참여자층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거나 방송하는 심리를 혼란스럽게 해 방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초보자분들 있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한 가지. 224일선. 요거 하나만 딱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이 손실을 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은 224일선 더하기 밥그릇. 만약에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은 여기다가 공구리.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은 여기다가 대칭이론. 근데 우리 초보자분들은 요 한 가지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224일선이 뭐냐면은 1년간 주가 변동폭의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224일선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224일선 위에서 산다는 것은 1년 평균 대비 고점에서 사는 거고요. 밑에서 사는 거는 저점에서 사는 거긴 하지만은 힘이 없는 구간에 산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은 저점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점에서 반등하는 힘이 있을 때 잡는 거거든요. 너무 저점에서 잡는다고 생각하면 흘러내려요. 어디까지 흘러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점에서 잡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점을 잡아내는 게 공구리랑 하이힐이죠. 뭐 256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뭐 나포가대 기법도 있고요.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저점을 잡는 기법들은 있는데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기법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은 주가 변동폭의 중심폭에서 잡는 거예요. 중심폭. 여기 잡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주가가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고 흘러내렸다가 다시 224일선 부근에 있을 때 잡는 거예요. 돌파하거나 돌파하고 눌러줄 때 그러면 자동스럽게 밥그릇 모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주가가 224일선 밑에 있다가 위로 딱 치고 올릴 때 그러니까 저평가에서 원래 주가로 돌릴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려도 1년의 평균치에서 물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전이 올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옵니다. 초보자분들 잘 모르겠으면은 224일선 요 부근에 있잖아요. 요 부근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놔요. 이 정도에 이 부근에 들어오는 자리에 잡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물렸다 하더라도 다시 본전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물려도 차라리 요 까만선 라인에 물리시라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본전이 오고 바로바로 반등도 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까만선에서 너무 많이 벌어진 이런 데서 들어가면은 이제 잣대는 거예요. 이런 영역은 단타 영역입니다. 들어가더라도 이제 시간 투자하실 거면 요런 영역에 들어가서 물려라. 224일선을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식할 때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기법이 단타도 아니고 중장기도 아니에요. 스윙이에요. 스윙. 기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영매공파 기법이거든요. 영매공파 기법은 256 기법을 기반으로 된 겁니다. 그 256하고 영매공파는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256 기법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업그레이드된 게 영매공파 기법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본 이론이 뭐냐면은 장기 입평 있잖아요. 224일선하고 112일선 이렇게 있어요. 장기 입평이 역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져야 돼요. 장기 입평 112일선과 224일선이 역배열이 되어서 이격이 벌어졌다는 요 자체만으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주가가 밑으로 많이 빠져서 오랜 기간 바닥에 있었다. 역배열이라는 이 자체만으로 그게 해석이 가능해요. 왜? 224일선 112일선에 이격이 벌어질 정도면은 주가가 엄청난 속도로 하락을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의 영역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평가라고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저평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격이 벌어질 만큼 하락했던 종목이 다시 224일선 112일선에 올라탄다 라는 것은 밀물과 썰물을 봤을 때 물이 쫙 빠졌다가 간조가 됐다가 다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단계란 말이에요. 썰물, 밀물 단계가 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주식단태는 주식달인연합과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주식달인연합을 검색하세요. 그래서 장기 입편 역배열이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다시 장기 입편 역배열된 것 중에서 하나를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 물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밑에 지지 라인이 생겼을 것이다. 차트 안 봐도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하게 빠졌던 게 서서히 회복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흔들어요. 여기는 매물대니까. 요거 두 개는 매물대니까 여기서 막 위아래 흔든단 말이에요. 막 골도 파고. 이 단계가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다른 거 필요 없이 224일선 111선 역배열에서 이격이 벌어졌다가 다시 112일선을 회복한다. 그럼 이 회복하는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패턴들, 그 다양한 패턴들을 내 걸로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초보자분들은 단타도 나오고 스윙도 나오고 중장기도 해야 돼요. 여기서는. 근데 여러분 실력이 좋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나는 손절이 된다 이러면은 단타 매매나 스윙 같은 경우는 다 해도 되는 겁니다.
오돌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요 영역에서 우리가 매매하기를 바라는 거죠. 주가가 밑으로 쭉 빠집니다.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죠.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벌어질 정도로 빠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요런 자리들 또는 여기서 224에서 회복하는 요 위에 자리들 요런 자리들이 우리가 타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나온단 말이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게 영매공파 기법이에요. 물론 금색기가 있으면은 훨씬 더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색기를 스스로 만들어서라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관계도 뭐든 간에 모든 영역에서 손익비가 있다고 봐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 이 손익비를 확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익비는 확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률 90%의 기법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로 계산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초보자들의 망상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5대5의 자리에서 이기면 만원, 지면은 3,000원, 한 3배수 이상의 손익비가 나와야 돼요. 모든 주식의 타점은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타점을 공략하는 이유가 올라가면은 많이 먹고 내려가면 바로 자르면 돼요. 내려가면 3%, 4% 손절이고 올라가면 15%, 20% 수익이 나는 이런 구간, 그 정도의 파동 에너지, 이 에너지가 있는 종목을 손익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낚시를 한다 싶시다. 내가 지렁이 50마리를 써가지고 49번을 실패를 하고 한 번에 5자짜리 감성동을 잡았어. 자, 손익비가 49번의 실패는 5자 하나로 만족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나의 손익비는 그래, 나는 50마리짜리 지렁이를 5,000원 주고 사면 5자짜리 감성동 잡을 수가 있어 라는 손익비가 나온다. 49번 진 거예요. 미끼만 뜯긴 거야. 그런데 손익비에 이게 워낙 크잖아요. 그럼 나는 평균적으로 미끼 하나 쓸 때 5자짜리 하나 잡을 수도 있지만은 3자짜리 3.5자짜리를 3마리 잡을 수 있어. 그러면 나의 손맛과 횟거리와 손익비가 5,000원 이상 값어치를 한단 말이야. 무슨 말 이해돼요? 그게 손익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나 30% 먹는 매매를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역배 저평가에서 단테님 기법대로 영매공파 뜨고 올라가서 0차에 눌림목이 잡았어? 그러면 여기서 224선 1년선을 지지하고 올라갈 확률 또는 전저점을 깨뜨리지 않고 올라갈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요 지지를 지켜줄 확률 50%, 실패할 확률 55대5예요. 대신에 앞에 파동 에너지와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올라가서 파동 에너지에 1.5배를 곱하면은 이 정도까지 먹을 수 있어. 한 30% 나와. 근데 실패하면은 손절 여기서 5% 잡았어.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을 만약에 들고 있다고 하면은 300을 현금 보유하고 70만 원씩 10개를 들어갔어요? 자, 3% 손절, 요건 5% 손절, 4% 손절, 3% 손절, 하나가 걸렸어. 또 손절, 또 하나가 걸렸어. 또 손절. 자, 60%. 그러면은 요거 다 따지면은 마이너스 난 거는 30%야. 먹은 건 60%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게 손익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법을 만들 때 이 손익비를 만들어서 계속 회전을 시키는 거. 원칙대로. 그게 수익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성공시키고 안 시키고가 아니라 내가 이 방식대로 꾸준하게 했을 때 내 계좌가 쌓이느냐 안 쌓이느냐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매공파, 256, 밥그릇 3번 자리의 패턴, 공구리, 하이힐 이런 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